자, 198페이지 보시면 절대권으로서의 물권이 나오죠.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절대라는 말이 뭐였죠?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고요.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죠.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뭐, 내용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물권은 절대권.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뒤지게 맞아요. 그죠?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상대권.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그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는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대위할 필요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대위에서 행사해야 돼요. 이걸 반드시 뭐죠? 이해하셔야 되고, 아이고, 여기 뭐죠? 동글팽이죠, 그죠? 동글팽이죠. 그 부정적 아우라가 저한테 뒤통수 막 찔렸습니다, 그죠? 텔레파시가 있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그런 거 안 믿었는데, 필기를 잘못하거나 그러면요,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요, 진짜. 진짜로. 그리고 텔레파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막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대부분요. 그러면 부정적 아우라가 확 다가와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게 텔레파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믿게 됐어요. 자, 대항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새로운 토유자가 되더니 을한테서 내 땅이니까 막 나가라고 지랄거려요. 이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라면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죠. 그래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임차권인데 주택임차권 대항력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굳이 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법을 만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뭘 깔고 있는 거예요?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왜 대항력이 없다고요? 임차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부터 시작하고 이유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의 문제죠. 예를 들어보자고. 예를 우리 한 거.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서 을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3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병과 만나서 5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5억을 받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죠. 그죠? 그러면 누구 거예요? 지금 현재? 병 거죠.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그러면 병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 땅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갑을 대의해서 달라고 해야 돼요? 직접인 거죠. 왜냐하면 병은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 소유권.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물권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나가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얘기 달라지죠. 이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이때는 오히려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을 대의해야 돼. 대의해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거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병한테 주장하면 뭐예요? 뒤지기에 맞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왔지만 앞으로도 직접 청구하느냐 대의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암기해서 푸는 건 아니고요.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물권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대의하지 않습니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뭐 합니까? 대의합니다.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갚기 싫어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을 앞에 등기해놨던 일을 그저쓴 놈이 병한테 또 팔아먹고 병한테 뭐죠? 등기를 해주는데 병이 악이다. 통정어의 표시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죠. 근데 병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병이 악이니까.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요? 직접 해요. 직접 한다. 왜냐하면 가장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요.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도 무효예요.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는 거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K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할 수는 없죠.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갑한테만 달라고 해야지 병한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는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뭐죠?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관념성이란 말은 큰 의미 없고, 양도성 아까 했죠. 그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이 있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한 양도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물권의 주체는 물론 뭐죠?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인데, 그럼 물건이 뭐냐?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물건은 유체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무엇도요? 자연력도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적으로는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것들도 다 관리가 가능하다면 다 뭐가 돼요? 물건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고 뭐죠?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전기가 물건이라 그러면 물리학자한테 혼나요. 물건 아니죠. 그죠? 법적으로는 뭐예요? 물건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민법은요, 사물을 둘로 나뉘어요. 사람과 물건. 그래서 사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 아니면 다 뭐여야 돼요? 물건이어야 돼요. 최근에 선진국들은 셋으로 나눕니다. 사람, 물건, 동물. 동물을 따로 빼냈어요. 선진국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다 뭐예요? 물건. 그래서 개도 강아지도 돼지도 다 뭐예요? 물건이고요. 특히 전기, 온기, 냉기도 뭐죠? 물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하다가 개를 쳤어요. 그러면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필요 없어요? 책임져야 되네? 손괴죄거든요? 그죠? 개는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을 망가뜨린 거거든요? 근데 손괴죄는요, 고의범만 처벌해요. 그래서 과실로 개를 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안 져요. 그죠? 왜요? 동물은 뭐예요? 물건이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 문제되는 게 뭐였죠? 그 옆집, 뭐죠? 그 개 잊어버렸더니, 아시죠? 하트라는 개, 뭐죠? 보니까 이분이 도시에 살았는데, 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아파트에 사니까 좀 안쓰러워서 이 개를 잘 키우기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이 개가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 개를 못 찾아가지고 막 전단지 붙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웃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이 하트가 먹음직스럽구나 해서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근수가 많이 나온다고 마을 사람들을 놀아먹었어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대단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개준이 가가지고 옆집이니까 그죠? 개 봤냐고 했더니 못 봤다고 거짓말하고 막. 무슨 죄죠? 이게 손괴죄, 고의니까. 손괴죄인데,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거의 뭐, 실형 선고 받을 일이 없고요, 그죠? 벌금형에는 나올까 말까 하고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죠? 동물 학대죄, 동물 학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보니까 참.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유럽 전국들은 동물을 따로 나누는, 우리는 개도 다 뭐죠? 동물입니다. 동물. 물건입니다. 물건. 그 다음에 물건은 다시 둘로 나뉘죠.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일단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도 물건이니까 동산 아니면 부동산인데 뭘로 들어가요? 동산으로 들어가고요.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다 뭐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배추밭의 배추는 부동산이에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물론 나무도 뭐죠? 부동산인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리 가실 그러면 안 딴 사과니까 뭐예요? 부동산이고, 배추밭에 배추는 뭐죠?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책에 나오는 농작물은 뭐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부동산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지, 엉뚱하게 동산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완전 뭐죠? 삼천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벚꽃잎이 막 떨어지면 이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벚꽃에 달려있는 벚꽃잎은 뭐예요? 부동산.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감상에 젖을 일은 아닌 거죠. 그죠? 올해 좀 꽃이 빨리 피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상하게 4월 초에 벚꽃 피는 것 같지 않은데, 어제 서울 수업이었는데 가보니까 꽃이 그냥 다 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 예? 아, 꽃샘추기 없어서요? 올해 되게 더울 것 같죠? 그죠? 벌써부터 걱정이죠. 저같이 약간 몸매가 좀 동그란 분 사람들은 아주 더우면 환장해 아주. 아, 참 걱정해. 살을 빼든지. 자, 198페이지 보시면 물건의 객체 가지고 물건과 권리 나중에 볼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집합물이 나오죠. 집합물 해가지고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박스에 판례가 나옵니다. 그죠? 이건 그냥 이것도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재미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뱀장어 양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양식장에 있는 뭐 건물이나 뭐 땅은 큰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협 직원이 와가지고 도대체 뭐가 값나갑니까? 그러니까 나야 뱀장어가 어떻게 해요? 값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양만장 내에 있는 집합물이죠. 여기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뱀장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따라서 양도담보는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도 다 뭐 할 수 있냐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작년에도 나와서 시험 문제가. 다시 한번요.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다. 따라서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도 뭐는 설정할 수 있어요?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가 있다. 물론 뱀장어 소유권 이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양만장 내에 있는 모든 뱀장어를 수협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뭘 설정한 거예요? 양도담보를 설정한 거예요.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요 갑이 대출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협에서 요 양도담보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트럭을 몰고 온 거죠. 뭐 하려고요? 실어 가려고. 내 거라고 그죠? 실어 가려고 트럭을 딱 대니까 갑이 막아요. 막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뱀장어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 넘겨준 뱀장어는 다 팔려나가서 다 장어덮밥 되고 다 뭐 장어국이 됐고 얘네들은 새로운 애들이 그때 뱀장어 하나도 없으니까 너 뱀장어 실어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각각 수협 간에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결론 볼까요? 자, 보세요. 박스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그 종류, 어류가 뭐겠어요? 뱀장어입니다. 장소 또는 수혜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어장 내의 뱀장어 등 전부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계약은 양어장 내라는 장소적 특성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담보 목적물이 측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유효하게 뭐죠?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중요한 말이 따로 있는데 따라서
그때 그 뱀장어가 아니더라도 요 안에 있는 뱀장어가 뭐죠?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수협은 이 뱀장어를 뭐 할 수 있어요? 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증감 변동되더라도 그때 그 뱀장어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 양만장되어 있는 뱀장어가 뭐죠? 양도담보의 목적이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돼지 새끼. 제가 돼지를 예를 참 많이 드는 게 돼지 얘기를 하면 돼지 꾸미를 꿀까 해가지고 근데 돼지 꿈을 못 꾸네. 이것도 판례인데 갑이라는 분이 돼지 농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돼지 농장은 마찬가지죠. 건물 땅값 뭐죠? 벼같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대지에다가 뭘 설정하려고요? 양도담보를.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돼지 농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A 축사에다가 다 큰 돼지 성돈입니다. 다 큰 돼지 50마리를 몰아놓고 특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몰아놓고 요 50마리를 농협에다가 소유권 넘겨주는 형태의 뭘 설정했어요? 양도담보를 설정했어요. 이해되시죠? 50마리. 근데 그러고 나서 대출을 받았는데 갑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 팔아야 되잖아 이거. 안 팔면 뭐만 먹어 맨날 사람을 쳐먹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팔았어요 갑이. 팔고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그 대신 뭘 넣었냐면 새끼 돼지를 넣었어요. 새끼 돼지.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있다 농협 직원이 와서 보니까 요 A 축사에는 어미 돼지는 한 마리도 없고 뭐만요 새끼 돼지만 50마리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요거는요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담보를 뭐 한 거죠? 감소시킨 거죠. 아까 전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기한이익을 뭐죠? 상실한다. 따라서 어미 돼지 50마리를 팔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집어넣은 것은 당연히 담보를 뭐요? 감소시킨 거니까 농협은 갑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일물 일권주의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런 거죠.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일물 일권주의는 공시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민법에서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볼 건데 하단에 보시면 기업, 토지, 부동산입니다. 니은 건물도 뭐요? 부동산이죠? 왜요?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넘겨보시면 일물로서의 건물이 나오는데 맨 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있고요. 요 토지 위에 기둥을 박았어요. 물론 이 기둥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건물은 아니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외벽을 둘렀어요. 아직 건물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뭘 덮어야죠? 뚜껑, 지붕을 덮어야 그 순간 뭐가 돼요? 건물이고 토지와 분리된 뭐가 돼요?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기둥과 지붕과 및 주역을 갖추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참고로 조심할 것은 아마 건축법 시간에는 기둥과 지붕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은 필요 없다고 배우실 거예요. 실제로 저는 건축법에 나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팔각정 같은 건물은 벽이 없죠. 그래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둥과 지붕만 있으면 독립된 뭐예요? 건물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건축법 얘기예요. 민법 풀 때는 뭐예요? 민법으로.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민법과 건축법 내용이 다르면 다른 것이지 뭐 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과거에 이게 나왔을 때 막 어떤 사람이 건축법에서는 벽이 필요 없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안 받아들여.
왜냐면 우리 판례가 명백히 뭐예요? 기둥과 벽과 지붕에서 외벽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내용은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 일단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도 의미는 없고, 그냥 맨 밑에 보시면 수목 부동산이죠. 우측에 보시면 미블링 하실 뭐라고요? 부동산. 농작물도 뭐라고요? 부동산. 요것만 신경 쓰자고요. 그 다음 물권의 종류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요. 민법이 제일 재밌지 않아요? 그죠?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규정 보자고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다른 법 시간에는 시행령 배우시죠? 그죠? 뭐 중개사법이든 세법이든 시행령도 배우고 시행규칙도 배우잖아요. 민법 시간에는 안 배우죠. 왜요? 없어서. 민법은 없어요. 민법 시행령이라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는 정할 수 없어요. 시행령이 없는 거죠. 장관령으로도 뭐죠? 정할 수가 없어요. 시행규칙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여기 막 시행령까지 있고 막 시행규칙까지 나오면 완전 환장하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요. 대통령령, 장관령 이런 것들은 뭐죠?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법 시행령, 민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해요? 없는 거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놓고서는 이제는 뭐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놨을까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맨날 싸움짓거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다만 맡겨두면 현실과 법 간에 뭐죠? 괴리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맨날 뭐예요? 싸우고, 그죠? 욕하고. 가끔 가다가 뭐 꼭 그러면 오뎅은 처먹고 되겠죠? 오뎅 먹고, 그죠? 요새 또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 가서 오뎅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어떻게 해요? 국회는 입법기관이야. 입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입법하는 거는 며칠 되지도 않아. 그죠? 맨날 뭘 싸우다가 합의하면 그날 밤 법 150개 통과시키고 그냥 하룻밤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죠. 아무튼 그래서 현실과 괴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해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종류를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류가 강제가 돼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철거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줬어요. 이 아파트 입주권은 물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물권인가요? 자, 물권 법정에 따르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국가기관 중에서 물권을 만들 수 있는 국가기관 몇밖에 없어요? 국회밖에 없거든요. 서울시는 물권 못 만들어요. 따라 이건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내용도 강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어떤 특약을 맺었냐면,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맺었어요.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뭐하요? 사용, 수익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무효? 무효다. 무효. 왜냐하면 저당권은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경매할 수 있는 권리죠. 물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걸 뭐 할 수 없어요? 위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특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판례고. 또 만약에 소유권자가 어떤 계약을 했냐면 영구적으로 더 이상 이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겠다, 수익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맺었어요. 무효, 유효?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익하지 않는 특약을 맺었어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소유권은 어떤 권리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하지 못하면 뭐만 하는 거죠? 처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권법이 내용을 반하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종류만 강제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용도 강제가 돼요. 따라서 물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해서 이러한 특약을 하게 되면 다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종류 강제, 내용 강제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인 거예요. 그죠? 그럼 교재 보자고요. 교재 보시면은 201페이지 하단에 근거가 나오죠. 201페이지 하단에 뭐가 근거, 이유. 그죠? 읽어볼까요?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에 관한 거래 안정부정과 공시 원칙을 간절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등기제도 운영이에요, 이게.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유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권을 계약 등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면, 가정입니다. 매년 통계를 내야 돼요. 현재 물권법이 뭐 1000개다, 뭐 5000개다, 그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등기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요? 1000개의 물권을 다 등기부에 뭐 할 수 없어요? 적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다, 이런 거죠. 근데 좀 유식하게 멋있게 써있을 뿐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페이지 오셔서 185조 해석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물권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종류를 보자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만들기 때문에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도 있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물론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민법이겠죠. 민법 시간이니까. 그래서 좌측 맨 밑에 민법상의 물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민법은요, 물권을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점유권과 뭐로 나뉘고 있죠?
본권으로 나뉘고 있고, 본권이 다시 소유권과 뭐를 제한물권 나누고 있죠. 그죠? 일단 개념인데,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본권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유권인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유는 돈 주고 샀거든요. 소유권인 거죠. 제가 만약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뭐는 없어요? 본권, 소유권은 없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논리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점유권을 공부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틀려. 왜 틀리냐면 자꾸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 때 뭘 떠올리시냐면 소유권을 자꾸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점유권은 뭐죠? 전혀 다른 권리예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뭐예요? 점유권이고, 그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가 뭐죠? 본권. 그 중에 뭐죠? 소유권인 거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소유권이 되려면 반드시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제한 물권이고요.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익 물권이고요.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 뭐죠? 담보 물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앞으로 볼 거고,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앞으로 볼 거란 말이죠. 근데 담보 물권이 왜 처분만 하는 건가?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하면 그 제 아파트는 제가 사는 거지 은행 직원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사용 수익 못 하잖아요. 그럼 뭐 하러 하느냐?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제 아파트를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요. 담보물권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안 갚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매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담보물권은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 뭐죠? 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그것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일단은 볼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는 민법 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니까. 3. 관습법상 물권은 중요해요. 관습법상 물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 다음 뭐가 있죠? 동산의 양도담보. 이건 꼭 숙제하자고요. 이게 왜 숙제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자, 물권 법정주의는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현행 법원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인정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닌 거예요. 왜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재 나와 있는 뭐 사도 통행권, 공유열 시설 이용권, 어쩌 이걸 외우면 안 되는 거지. 교재 나오는 얘들은 뭐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또 나오겠어요? 아니 다른 거 내겠죠. 어차피 엄청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상 세 가지만 뭐예요? 관습법상 물권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닙니까?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셔야 문제 풀 때 뭐죠? 풀리게 되는 거죠.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 지상권은 뭐죠? 용의물권이죠. 따라서 뭐예요? 본권.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 관습법상 물권은 몇 밖에 없다고요? 분묘기지권, 법정 관습법 법정권, 동산의 양도담보.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X. 관습법상 물권은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모르는 게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정만으로도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겠죠? 왜? 공용 이용권이라는 물권은 뭐가 없으니까요. 답은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어쩌고저쩌고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죠? 왜요? 관습법상 물권은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뭐죠? 양도담보 세 가지만 있으니까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 해가지고 우선적 효력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선적 효력까지만 할 겁니다. 그죠? 우선적 효력. 이 부분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물권은요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물권은 우선하고 채권은 열등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정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 을병정 순수대로 돈을 빌렸다 가정해 볼 거예요. 을병정 중 누가 제일 먼저 돈을 받죠? 예? 성질을 드러낸 인간이죠. 그죠? 그죠? 갑에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새끼 사람도 아니야. 얘부터 주게 되잖아. 다시 말하면 먼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해요. 선행주의. 그 다음에요. 갑이 만약에 재산을 경매해서 을병정이 나눠 가지면 채권액의 비율로 똑같이 안분 배분 받아요. 그죠? 왜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게 평등하단 말이에요. 좀 달라질 수 있죠. 우리 만약에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요. 병도 저당권 설정하고 정도 뭘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게 달라지죠. 경매가 되면 을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요?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정이 받잖아요. 저당권 물권이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우선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정은 뭔 우선이야 이게? 맨 꼬랑지인데. 그래서 결국은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평등하지 않고 우열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선적 효력에서 1, 2번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물권 상호 간의 우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권 상호 간의 뭐죠? 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나오면 우선에서 돈을 받는 권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으로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고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하다고요? 평등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이 열등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다가요.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물론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뭐가요? 전세권이 설정이 됐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전세권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무엇과 상관이 없이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안 갚으면 저당권자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고 소유권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가 어떻게 해요? 먼저 성립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해요. 이유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요. 채권은 뭐죠?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교재 잠깐 보시면 너무 복잡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물권과 채권 사이에 선이 해가지고 기역, 니은, 우측에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먼저 예외적인 것부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뭐예요? 헷갈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고 이제 금요일 날 물권적 청구권부터 하도록 하시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